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부에서 이제 쿠팡과 소비자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 쿠팡의 플랫폼 전략과 새벽 배송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쿠팡의 기존의 유통기업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쿠팡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좀 전통 유통기업이랑 좀 다른 트래픽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통 유통기업들은 이제 물류를 유통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득을 가지고서는 수익 모델을 만들었던 건데 쿠팡은 좀 다르죠. 쿠팡은 일단 사용자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사용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마치 카카오톡처럼 그렇게 데이터와 사용자들이 쌓이면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또 그 붙잡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 쿠팡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초기에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했고요.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쿠폰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뿌렸죠.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딱 졸업할 때가 이때 쿠팡이 한창 개발자들을 신규 채용할 때였는데 개발자들을 진짜 많이 채용을 했거든요. 뭐 석사 학위 가진 사람도 뽑고 박사도 뽑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는 되게 의아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유통기업이 왜 이렇게 개발자들을 많이 뽑지? 근데 이제 그렇게 뽑은 개발자들을 데리고 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고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직접 세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초고속 배송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았지만 매해 거의 뭐 조 단위의 적자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진짜 몇 조가 넘는 투자를 지속을 해왔고 그 목표는 결국에는 단기 손익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한 목표를 위해서 고객 기반을 확보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사용자가 늘어나면은 판매자랑 이제 광고자들이 들어올 거고요. 오픈마켓처럼. 그럼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수수료 같은 것들, 그리고 점점 더 사용자들이 많이 락인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강요를 하는 것이 이제 쿠팡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도 어떤 플랫폼 그 배송 서비스 자체로서 뭔가 이득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 플랫폼의 사용자들을 붙잡아 두고 또 다른 유통업체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전략을 가진 업체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특히 물류 쪽에. 전국에 직접 물류센터를 만들고, 다른 데는 뭐 한진택배니 이런 택배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물류를 처리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은 신속 배송이 어려우니까, 쿠팡은 아예 그냥 물류센터를 직접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경쟁자가 좀 모방하기는 어렵죠. 다들 택배 회사를 쓰는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한 번 이것들을 세팅을 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됐고, 물량이 증가가 됐고, 그러니까 단위 배송 비용이 이제 감소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고객들도 굉장히 빠른 배송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서비스를 잘 활용을 못하고 계속 이제 플랫폼에 더 의존하게 됐고요. 옛날에 뭐 플랫폼 그 쿠팡 시켜가지고 이제 하루 만에 배송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니까 사용자들이 모이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익화 구조가 생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로켓아웃을 이제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매달마다 이제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들로부터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광고 같은 것들 뭐 돈 내면 이제 자기 스토어의 상품들을 상위에 올려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쿠팡 이츠 그리고 뭐 OTT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을 런칭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거죠. 쿠팡 TV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런칭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의 그 OTT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용자를 확보를 하니까 다중 수익원을 만들 수가 있게 됐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이제 락인 효과가 강해져가지고 더 이 쿠팡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쿠팡의 이런 전략이 꽤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쿠팡이 이 작업을 시작한 게 2010년 정도였는데 2023년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매출은
원래부터 계속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이 영업이익이 한 6천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또 반복 구매도 늘어났고 꾸준히 그리고 객단가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물류에서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운영 효율이 개선이 됐고요. 뭐 물론 이 물류 규모 경제 달성, 운영 효율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한계도 있어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20%대를 못 넘고 있어요. 왜냐면 여전히 기존의 유통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또 이런 온라인 쇼핑에서 강자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같은 것들도 꽤 있죠. 이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멤버십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올리기는 어려운 것도 있고요. 결국 어느 정도 좀 사용자들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꾸준히 올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인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을 락인시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배송 속도를 소비자의 기대 수준으로 이제 재정의를 한 서비스였던 거죠. 어젯밤에 내가 시켰는데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다라는 정말 기존에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서비스인데 사실 이걸 쿠팡이 처음 한 건 아니죠. 제일 처음 한 거는 마켓컬리예요. 마켓컬리가 2027년인가에 처음으로 이 새벽 배송, 그때 이름은 샛별 배송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신선식품을 주문하면은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배송해 준다라는 게 이제 컬리가 내세운 거였고 그것 때문에 여러 유통기업들이 이 샛별 배송에 참여를 했어요. 미래는 이 샛별 배송이라는 얘기를 해서 뭐 롯데마트, 헬로네이처, 뭐 GS 리테일 그냥 각종 업체들이 다 이 새벽 배송에 도전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하고서는 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지가 안 났거든요. 새벽 배송은 기존이랑은 또 다른 별도의 또 물류 체계가 필요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자체적인 이 메커니즘으로 돌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5년 정도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 철수했는데 쿠팡은 이 새벽 배송을 계속 꾸준히 밀어붙여가지고 포션을 차지하게 됐고 지금은 신선식품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물류들을 새벽에 받을 수 있도록 배송을 한다는 걸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쿠팡이 적자를 감수한다고 했지만 애초부터 이 적자를 계속 감수할 생각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아무리 사용자를 많이 확보해도 이 객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좀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전략들이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010년대 초반에 쿠팡이 이 빠른 배송을 하면서 쿠팡맨이라는 게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그냥 택배 노동자들이 그 유통업체에 직배송, 직고용된 게 아니었는데 쿠팡이 직접 쿠팡맨을 직고용한다. 그리고 꽤 괜찮은 보수를 보장을 했고 뭐 필요하면 그에 대한 어떤 성과급도 준다. 그래가지고 쿠팡맨이 되게 그 긍정적인 어떤 직업 역할, 그리고 어떤 기업도 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혀 달라진 거죠. 이게 이제 쿠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송의 형태인데, 이젠 더 이상 직접 배송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고용된 쿠팡맨들이 있긴 한데, 한 10% 정도만 그 쿠팡맨들이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90% 이상이 이제 직접 고용이 아닌 대리점으로 배송 업무를 외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들은 그 쿠팡이 아니라 대리점이랑 계약을 하는 개인 사업자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배송용 탑차를 구매를 하고, 뭐 그러려면은 뭐 자본 구매 한 3, 4천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입한 탑차를 가지고 이제 대리점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럼 그 대리점들이 쿠팡 기사들한테 이제 물량을 배포를 하면은 그 배포한 물량을 이제 기사들이 어, 처리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다른 택배사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난이도별 단가표가 있는데 쿠팡은 영업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자기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단가표를 뭐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이냐? 영업비밀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단가를 또는 쿠팡이 지급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게 이중 착취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이랑 대리점에서 예를 들면 건당 한 1,000원 정도로 계약을 하면은 대리점은 기사들한테 9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 8%를 받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기사들이 받는 수익은 900원에서 이제 8%를 뺀 금액인데
대리점이 받는 것들은 172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좀 이중착취 구조가 발생을 하고 또 남는 수익은 팀장급이나 관리자한테 또 재분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노동 현장에서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간의 어떤 이중 구조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식의 좀 이중 구조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따가 얘기할 그 노동자 간의 어떤 갈등 또는 이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단가는 대부분 정확하진 않지만 900원에서 1200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간 배송은 한 건당 900원 정도가 나오고 이제 야간 배송은 한 12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 식으로 매겨지게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말이 많아져서 길어졌는데, 이게 좀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전략, 그리고 이 쿠팡에 노동된, 그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제 취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새벽 배송을 주로 이제 누가 사용하고, 누가 그걸 어떤 그 용도로 많이 쓰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이제 좋다고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처음에 조금 더 조사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쿠팡의 새벽 배송들을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좀 알고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사실은 전무하다시피 하죠. 누가 이제 댓글로 막 이거 뭐 얼마나 편한데 뭐 이 정도나 아니면 이제 그 뭐죠? 팔런 같은 걸 쓰는 사람들이 자기도 이거 진짜 꼭 되게 편하고 자기 생활에 꼭 필요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뭐, 그 노동자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냥 약간 덧붙이는 정도 빼고는 실제로는 거의 없었고요.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던 자료들은 그 소비자 단체나, 이제 소비자 단체도 조금 뭐, 좀 더 이제 뭐죠? 경제 분야에 가까운 소비자 단체나 아니면 이제 고용자 단체 뭐 이런 거 관련된 그 조사 자료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추측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세한 얘기는 한국에서 실제로 팡 새벽 배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넘겨보면 어쨌든 그 제목은 누가 새벽 배송을 필요로 하는가고 이제 이 소비자와 함께라는 소비자 단체 자료에 따르면 새벽 배송 이용자 수가 거의 2천만이래요. 어떻게 측정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어 시장에서 말하는 이제 쿠팡의 그 온라인 쇼핑 점유율을 생각하면 되게 큰 숫자긴 한데 아마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들이 각자 굉장히 다양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조금 쿠팡 같은 걸 살펴봤는데 뭘 구매할 때 굳이 내가 새벽 배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걸 사면 그냥 새벽에 오니까 생각 안 하면 이제 새벽 배송자의 이용자 수에 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그 정도로 크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조금 이 어쨌든 이걸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의 그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있는 새벽 배송 만족도도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인데 뭐 어쨌든 만족도는 보통 이제 만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보통 정도는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사실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에서 꼭 필요, 뭐 좋은 서비스, 그래서 긍정적이 이제 거의 90%에 가까운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것도 질문이 그냥 필요하냐, 꼭 필요한 거 같냐 그러면 이제 좋으면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어 어떤 물건이 새벽 배송이 안 되면 나한테 절대적으로 불편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완전히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반응 자체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다른 제가 조사들도 좀 봤거든요. 대체로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지금 제공되는 온라인 쇼핑의 여러 서비스 중에 만족도가 거의 제일 높은 서비스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새벽 배송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불편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장보기가 제일 높은 확률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새벽 배송이 사실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것 가운데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장보기죠.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실 식료품 같은 걸 살 때 이게 없어서는 생활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쓰고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장보기, 뭐 일상생활, 근데 여가 생활이 새벽 배송이 없어지는데 왜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새벽에 런닝 나갈 때 운동화가 없으면 받아서 바로 신고 나가는 건지 또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생각보다 많아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새벽 배송이 없어진다면 불편한 것을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내가 쇼핑할 때 제일 빨리 받아서 좋은 것과 이게 불편한 것들에 대한 구분을 조금 안 하고 대답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아 및 자녀 학업 지원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좀 살펴보니까 아이가 있는 집에서 준비물 같은 걸 그 밤에 이제 주문해서 아침에 받아서 이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전날, 다음날 필요한 준비물들을 전달받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방구에서 아침에 사거나 뭐 그랬었는데 그런 걸 쿠팡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같은 환경 세상에서 준비물 같은 걸 전날 전달해주는 학교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기르기도 있었어요. 이제 뭐 반려견 밥이 떨어지면 시키고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누가 새벽 배송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건 실제로 이거는 통계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이게 새벽 배송을 지지하는 언론 기사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워딩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2025년 12월에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서 새벽 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그 청원을 올린 사람이 이제 맞벌이 부부 워킹맘이었던 것 같아요. 청원을 발의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5만 명이 넘게 이제 청원이 됐고 그렇게 만료가 됐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지목되는 사람이 맞벌이 부부, 워킹맘, 자영업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새벽 배송이 없으면 생활이 영위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이 되고 그게 이제 소비자 단위에서 새벽 배송을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요 요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영업자 부분은 저도 꽤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별로 찾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영업하는 친구한테 들어보면 필요한 물품들을 그때그때 당장 필요한 게 있으면 쿠팡 새벽 배송을 꽤 시키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실제로 이제 대학 급식 신문이라는 데서 다른 데 연구 자료를 가지고 보도한 걸 가지고 이제 새벽 배송을 통계적으로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를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비율로는 여성이 6명, 6대 여성 남성 비율이 6대 1로 여성 사용자가 굉장히 많았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가정에서 뭐 신선식품을 시킨다고 할 때, 이 워킹맘 워딩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가사노동을 여성이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가구나 이런 가구들을 봤을 때도 이게 제가 딴 데서 본 건데 아마 배달앱 사용률을 보면 남성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자들은 주로 배달을 훨씬 더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고 연령대로 보면 이제 3, 40대가 약 70%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잘 안 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아래층은 이 큰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 해서 조금 적고 3, 40대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왔고요. 어, 전체 이용자의 거의 절반이 주 1회 이상 주문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도 절반 이상이 주 1회 또는 2회 이상 사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가 없는 가구는 60% 이상이 2주에 1회나 월 1회 사용하는 걸 보여서는 확실히 이제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 뭐 이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전업주부랑 사무직과 전문 기술직의 새벽 배송 이용률을 비교를 해보면 전업주부는 이용률이 좀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이제 장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거나 이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쿠팡보다는 식료품 같은 것들은 마트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마트 같은 거에서 그런 통계도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뿔난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기사에 그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저도 사실 조금 궁금해요. 정말 뿔난 소상공인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자료를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여러모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주장들이 돌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노동 관련된 쟁점들을 이제 좀 간략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뭐, 오히려 이건 이제 좀 많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들이 사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뭐, 언론상에 지금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들 아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이제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 노조에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작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이랑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전국 택배 노조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전면 금지했고 이게 뉴스가 되면서 그 뒤로 이제 새벽 배송 관련된 현재 어떤 사회적 논의가 촉발이 됐는데 이 민주노총 쪽의 이제 주요 주장들과 이제 관련된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건강권을 보호 과로사를 방지하는 거죠. 파악된 바로는 2020년 이후로 숨진 쿠팡 새벽 노동 관련된 이제 그 배송 관련된 노동자만 29명이고 어, 그 쿠팡을 제외하더라도 22년부터 25년까지 전체 야간 노동 시간대의 사망 산재 홈에 신청자가 들어왔어. 1,400명, 연평균 약 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항 잡담회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쿠팡의 새벽 배송 기사 관련을 대상으로 한 건강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이제 일반 성인들은 약 40, 거의 50% 가까이가 자기 주관적 건강 상태를 좋다고 하는 반면 이제 쿠팡 새벽 배송 기사들은 30% 불과해서 큰 차이가 나왔고 이제 이런 실제로 그럼 얼마나 이제 그 노동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를 간략하게 보면은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 구조가 야간에 계속해서 고정돼 있는 방식이 이제 관찰됩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새벽 배송 노동하시는 분들은 한 달 평균 24일을 일하고 있고 하루 10시간 안팎의 야간 노동을 하고 이것을 주 10일 동안 주 6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 이런 작업과 이제 노동 환경 관련된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장시간 고정된 야간 고강도 노동은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정신 건강 그리고 발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왜 옹호하고 계속 하고 싶어 하는가? 실제 이제 최근에 그 금지 민주노총 쪽에서 이제 금지를 제안하고 나서 쿠팡 노조와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 이제 위탁 기사 단체죠. 이쪽에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을 발표를 해서 이게 많은 언론에서 다뤄졌는데 실제로 이제 기사의 90% 이상 야간 금지 배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이들 반대를 하느냐? 먼저 가장 크게는 생계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주간만 할 때보다 월급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금 하락이 되고 많은 또 일부는 이제 이 자체가 생계가 크게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계선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은 이런 쿠팡에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 평균 임금이 한 5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 조사도 있거든요. 이제 경제지에 실린 거였는데 이제 정확하게 실제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임금이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이제 좀 더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일자리 축소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고
노조 같은 경우에는 심야 배송이 중단되면은 이제 쿠팡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배송 물량이 감소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고 위탁 기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택배사들 경우에는 주간 배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일거리가 있는 새벽 배송이 일종의 이제 틈새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주간 일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던 일부 기사나 택배사들만 더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언급되는 것이 이제 이런 야간 노동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인데 어, 이제 꼭 야간에 노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낮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가족 돌봄이나 학업 등 때문에 낮에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이제 작업의 편의성, 그러니까 이제 배송을 새벽이나 심야에 하게 되면 차도 밀리지 않고 또 아파트 같은 곳에 접근했을 때 주차나 이제 그런 접근했을 때의 그런 이동도 편리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간보다 이제 심야 배송이 이제 일하기에 더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과연 새벽 배송이 이제 뭐 생계에 의한 필요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인데 심야 배송이 힘들지만은 다른 생활 임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제 낮에 벌을 수 있는 수입이 충분하면은 저녁에 밤에 힘든 야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선택에 내몰리는 구조가 있다. 그리고 쿠팡은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서 야간 배송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소비자 편의와 개별 노동자 선택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야간 노동이 허용되고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런 야간 노동을 내오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이제 민주노총의 입장이고 쿠팡 노조나 그 위탁 기사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증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꼭 선택의 문제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본인들도 건강의 위험성을 인정하지만은 심야 배송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책에 대해서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 따른 온도차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민주노총 측의 대책은 제안하는 것은 이제 야간 노동 전반, 이 꼭 쿠팡 심야 배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간 노동 전반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야 배송은 전면 금지하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여기 민주노총에서는 0시부터 5시까지 금지한 거지 새벽에 받을 수 있지 못하게 하자는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이런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 아무튼 네, 그리고 야간 근로 시간 자체를 또 상한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제 밤 시간, 심야 시간 내에 3시간 이상의 업무가 있다면은 총 노동 시간의 8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어, 이제 쿠팡 노조나 CP 그 위탁 기사 단체 측에서는 야간 이제 구체적인 이제 대안을 내놓지는 않지만은 야간 노동 전면 금지보다는 물량, 속도, 휴식, 안전 기준들을 강화해서 이제 노동 환경 자체를 이제 개선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야간 노동은 지속하되 이제 그것이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균형을 찾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권과 이제 심야 노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생계에 대한 권리를 함께 고려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여러 차원의 노동의 문제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로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선은 심야 노동 자체의 를 둘러싼 쟁점이 있고 또 택배는 이제 아니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특수고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동자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산재를 신청하거나 이런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또 제도적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이제 앞서 민주노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런 야간 노동에 몰릴 수밖에 없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이제 저소득층의 존재와 그 저소득층이만 이 찾게 되는 노동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지가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심야 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는 그것이 어려운 게 이제 이 새벽 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기사들의 절반 이상이 심야 배송이 안 되면 다른 야간 업종으로 이동하겠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것이 이제 쿠팡 배송, 새벽 배송만의 문제보다는 야간 노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조직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지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또 민주노총과 이제 여러 그 노동 이제 그리고 노동 관련된 학자들 복지 관련된 학자들이 이제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안들과 이제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이제 이 참여하신 토론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선택권이 일단 보장이 돼야 되고 야간 노동에 대한 자율권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 야간 노동 전체에 대한 시간과 뭐 야간 노동 횟수와 휴식권과 또 인원과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몇 명 이상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더 강화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야간 노동에 지금 이제 더 쿠팡 심야 배송 같은 경우도 더 조금 주간보다는 더 단가가 센데 임금 보상을 야간 노동을 함으로써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야간 노동에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사용할 그런 노동을 고용할 유인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상 체계를 통해서 이거를 바꾸고자 하는 대안도 있지만은 이제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야간 노동에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이 야간 노동을 보상에 조장하고 더 유도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금을 통한 보상이 아니라 야간 노동 시간과 노동량 자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고 또 최소한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회복을 전제로 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U 같은 유럽에서는 이런 야간 노동 관련된 이제 규제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야간에 버스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때문에도 교통 안전 때문에도 더 그런데 이제 야간에는 반드시 이제 수면을 8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 운행 기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몇 시간 이상은 무조건 수면을 취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를 지급하냐보다는 어디까지 야간 노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다. 또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특수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는 그리고 다른 플랫폼 노동들도 마찬가지죠. 보호하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근로기준법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이제 고려되고 이제 검토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논의에서 나온 부분들이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뭐 한 명당 한 5분에서 10분씩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로 발제들은 다 끝내고 이제 나머지 30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벌써 50분이 되었는데요. 혹시 발제들 들으면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 뭐 궁금했던 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바로 그냥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늦게 들어와서 좀 죄송하고요. 저 제주도에서 있는 황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들으면서
사실 쿠팡 문제가 좀 저는 성매매 노동자 문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둘 게 아니라 사실 구조적으로 이거를 규제하고 일정 정도 임금이 잘, 어쨌든 잘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 환경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 개인의 노동권이나 개인의 노동 선택의 문제로 두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은 좀 너무 그 논의가 헛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상주님이 지금 독일에 계신 거 맞죠?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문화도 그렇긴 하지만 독일도 막 이게 새벽에 배송되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없는데, 사실 우리, 물론 이제 네. 그런 이제 그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네.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죠. 근데 그거는 아, 이제, 배달 앱은, 아,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 그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먼저 구조적으로 보장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노동자의 선택권으로 가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정책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더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끼리도 이제 발제도 하고 얘기하면서 좀 이게 결국에는 어떤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리 문제에 있어서도 뭐 내가 막바로 이제 물건을 배송받아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자유, 또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새벽 배송을 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가능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선에서는 그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이런 자유를 제한할 때 누군가는 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장을 볼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고 뭐 피해를 입을 게 더 적겠죠? 또는 뭐 내가 주간 노동만으로도 뭐 충분하거나 또는 뭐 주간에 노동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뭐 야간에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주간에는 공부를 한다든지 뭐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훨씬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사회의 측면에서 어떤 이유로 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그들한테 설득할 수가 있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뭐 어떤 종류의 보상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상안 마련이 지금 쉽게 떠오르는 것들은 이제 임금을 더 준다라는 걸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지금 그게 새벽 배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간 배송보다 뭐 건당 한 300원 정도를 더 준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색당이 지향하는 바에 맞춰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그 대안에 기반해가지고 좀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사하면서 든 생각이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뭐 짚은 쟁점들 중에 이제 이 쿠팡 노조나 이쪽에서 이제 이것을 낮 시간에는 다른 뭐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절한 일자리가 좋은 게 많지 않아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돌봄을 해야 되거나 학생이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이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학업 물론 이제 학업을 하면서 이제 야간에 뭐 용돈을 벌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학업을 하는 사람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리고 돌봄을 개인에게 개인이 다 돌봄에 시간을 쏟아야 되지 않는 사회 보전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낮에 일하는 일자리가 충분한 임금을 준다면, 과연 그들이 야간 노동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이 선택인가? 그렇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자유에 해당되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들이 이제 야간 노동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도 있지만은 야간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불평등이나 사회 보장 체계의 측면이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이 더 중요한 또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시영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논리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그게 기본적으로 다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쿠팡 없었을 때를 회고를 해보면은 사회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그 경로 의존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리고 애초에 그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고도 하지 않았죠. 금지하자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마치 전면 금지하자는 걸로 확대해서 그 일종의 보수 세력들이 허수아비 치기로 이름값 높이는 데 써먹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쿠팡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좀 해보셨지만 그 뭐 아마존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른바 그런 유통기업들의 혁신이라는 게 뭐 그 네트워크 효과를 제외하고 이제 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물류 혁신이라는 거, 그게 사실은 저는 기존의 노동 규제랑 노동 관습이 만들어 놓은 그 경로依存성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당국이 그 규제 신산업이라서 당국이 미처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신산업이라는 포장을 씌워가지고 그 규제 의지를 일종의 마비를 시켜놓고 그 고객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편익을 발생시켜서 그 새로운 경로依存성에 가둬놓은 건데, 음, 그런 택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택배가 일일 빨리 오는 것의 효용이 과연 쿠팡이 발생시키고 있는 이 그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서부터 그 약한 고리를 찾아서 설득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쿠팡류 새벽 배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당일 배송이 불필요한 물품들까지 막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을 새벽 배송으로 띄워놔가지고 새벽 배송을 하게 유도한다는 점인데, 이건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쿠팡을 안 쓰고 지마켓을 많이 쓰는데 지마켓도 그 새벽 배송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주간 배송으로 한 2, 3일 뒤에 오게 맞춰 놓는데, 그 새벽 배송이 아니면 배달이 안 되는 물품들을 만들어 놓곤 해요. 쿠팡도 그 약간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아까 수익성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마존의 물류 부문 영업이익률이 2.5%거든요. 그 근데 미국에 지금 그게 뭐였지? 기준금리가 2.5%를 넘죠.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도 그냥 물류 사업 다 팔아버리고 은행에 예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이제 AWS에서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가는데, 그 AWS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물류로 미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은 아마존보다 심각해서 전체 영업이익률이 1.2%, 1.1%대인데 쿠팡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다 팔고 은행 예금이나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건 또 그 다른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뭐 그 아, 네. 음. 그 사업이 필요한 거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이미 쿠팡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어, 이거를 막 반대를 이미 그 굳어진 경로 의존성을 논리로 깨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탈원전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막 그 AI 이런 막 꿈의 그런 논리들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원전을 포기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논리로 설득하기는 전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필요한 거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올려가지고 알아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내는 어떤 이익 또는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제들, 그리고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규제들인데, 그거를 일종의 해킹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해킹을 해가지고 미처 사회가 반응하지 못하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이익을 얻는, 일종의 보면 저는 어떤 갈취행위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좀 예쁘게 표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봉이 김선달처럼 이 기존 사회 약속을 깨고서는 이득을 얻는 걸 이제 혁신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타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녹색당도 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좀 미래 문제 연구?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어떤 신기술이나 사회 변화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를 좀 미리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좀 해결책을 좀 미리 생각해보는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로 의존성 얘기도 너무 공감이 가고. 네, 근영님 손 드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워낙 세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결국 이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하게 지금 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어느 방향 가고 있냐면 일단 정규직을 줄여서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몰고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도 몰아서 긴 노동이라고 예쁘게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시간 단위 쪽에서 노동하는 환경으로 몰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좀 100년도 안 됐어요. 한 80년대와 생각해 봐도 쿠팡이 이런 일자리를 만들면 아무도 취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맨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바뀐 이 쿠팡맨들이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냐면 중장년층이 정말 중장년층 남성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많은 회사들이 중장년층을 잘랐고 그 해고된 사람들이 자영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영업이 포화 상태잖아요, 이미. 그래서 더 이상 자영업으로 퇴직금도 날려먹기 쉬운 판국이고, 그럼 이 사람들 여전히 아직 40대고 50대인데 가장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하는 일자리가 꼭 쿠팡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일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팡 같은 기업들은 이 타이밍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급 인력들을 헐값에 사용을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호기를 만나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소비자 차원에서 물론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런 편리함을 다시 해지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애초에 어느 누구도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 새벽에 일하는 거 300원 더 준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선택지가 그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한국 사회는 아마 앞으로 AI도 더 점점 더 안정된 고급의 일자리는 기하급 수도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나와서 그렇게 시장에 널려 있는 노동력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녹색당이 얘기하는 기본소득도 괜찮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굳이 이런 열악한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GNP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구조를 잡아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인력들을 싸게 쓸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정규직을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악순환은 발생할 거라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정부가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시민사회가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그 채팅에도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제일 첫 번째. 그게 이제 쿠팡 택배 노동자의 심야 노동을 PD가 직접 체험해 본 건데, 거기 나오시는 분도 이제 8년 차 베테랑인데, 그분이 왜 쿠팡 노동을 시작했냐면, 5년 차, 5년 차인데, 그 코로나 때 본인이 운영하던 태권도 도장이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제 가정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가진 건 못 먹게 없는데 이제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때 이 쿠팡 특히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 쿠팡 알바를 통해 가지고 뭐 한때는 한 월 800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좀 단적인 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자리들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융해됐는데 그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을 코로나라는 어떤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쿠팡이 되게 효과적으로 접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상당히 고착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바꾸기가 좀 쉽지 않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정규직 일자리, 이거는 정말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어떤 뭐 AI의 발전도 그렇고, 또 산업 구조의 변화도 그렇고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저는 좀 페이스북에서 그 천연우 씨라는 사람이 그 쿠팡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대부분의 중소기업보다 쿠팡이 더 일자리가 낫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그것 때문에 뭐 이태광 같은 사람들이 되게 비판을 한 것도 봤는데, 근데 저는 천연우 씨 말이 어느 정도 좀 사실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다른 데서는 일자리도 없고 쿠팡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니까 쿠팡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좀 다그치지 않고 좀 효과적으로 이 경로 의존성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녹색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상주님 같은 분이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으셨거든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쿠팡이 이번 청문회에서 보인 것처럼 점점 더 이제 기업들이 국가가 가진 권력을 좀 넘어서는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또 국가가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할 때 뭐 지금 보면은 유럽도 메타나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좀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할 때 미국이 또 그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기업이 좀 정부랑 유착을 하면서 그 국경을 넘어서는 형태로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뭐 쿠팡은 우리가 만약에 국내에서 제재하려고 할 때 미국이 이런 관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는다고 할 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적절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 점차 테크 기업들과 어떤 정치 권력이 유착해가지고 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는 더 좀 긴급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 분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 먼저 네, 손 민서님 드셔도. 말씀하시고, 뭐, 네, 저 K님 말씀하시고, 두 짧게, 분 다 하시죠. 네, 저 짧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쿠팡 노동자들의 입장에 조금 공감이 됐던 부분이, 제가 지금 학생이어서 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번 일을 가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20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받고, 근데 그게 8시간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가서 좀 그릇 치우고 뭐 필요한 물품 채워놓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바빠서 쉴 시간이 거의 없고 근데도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서 뭐 6시간 이상 일하면 뭐 30분 뭐 이런 시간 이렇게 보장이 돼 있어요. 밥 시간도 보장이 돼 있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제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고객들과 같이 쓸 수 없고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고 근데 그러면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사실 15분 끝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도 뭐 8시간 일하면 15분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만들어 봤자 화장실이 되게 멀리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라서 좀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고 뭐 15분을 준다고 해서 서서 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앉지 말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자리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생각이 많은 게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장기간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단위로 8시간씩 일하거나 이런 게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2시간씩 이제는 이제 쿠팡 일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2시간씩만 일 나오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더 쏟기도 하고 그럼 그분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게 되게 한 번에 8시간씩 일하는 게 메리트일 수 있는데 이제 그 8시간을 어떻게 그 중간에 어떻게 쉬게 해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또 그게 법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화장실을 좀 가까이에 배치한다든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테이님도 말씀해 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뭔가 저는 암울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들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쿠팡에 적대하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이 야간 노동에 대한 문제도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됐던 것은 아닌데 최근에 왜 갑자기 이 쿠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나 하면 당연하지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있었고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청문회나 이런 것들에서 또 쿠팡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와 애국심 정서를 건드리는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꼭 우리 야간 노동에 대한, 당연히 저도 노동법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노동판례 백선도 있습니다만, 정론도 중요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런 투쟁에서는 그 정세와 전술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막 그거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 원래는 우리는 한국 기업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막 그렇게 타이틀을 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사실 지금이야말로 사실 쿠팡을 못 버리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쿠팡이 괘씸해서 라고 해서 하는 사실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올라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이런 우리의 그런 상식적인 노동의 그런 논리들을 이런 여론에 잘 연결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녹색당도 우리가 사실 우리 혼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하물며 민주당도 지금 저는 많이 빈정이 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쿠팡의 태도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청문회 불렀는데 막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다양한 지금 상황들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쿠팡한테 불리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얘기들 잠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동감 가는 부분입니다. 진짜 운이 맞았죠.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 쿠팡이 좀만 더 굽신거렸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